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요양시설과 공항 화물 터미널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정부는 젊은 층에 관심이 많은 할로윈 행사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55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138명, 해외 유입 사례는 17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98명, 서울 19명 등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집중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새 집단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남양주 행복해 요양원의 입소자와 종사자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 입소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하루 만에 확진자가 34명 늘었습니다.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도 지난 1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1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1명입니다. 서울 강남구 스타큐 당구장에서 5명, 관악구 산모 스포렉스 수영장에서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요양병원 등에서 환자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전국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 대해 어제부터 방역관리실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지역의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진단검사도 이달 말까지 병행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끄는 헬로윈데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자칫 제2의 클럽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과 관련해 집합금지나 영업 중단 등과 같은 강제 조치는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지는 사례가 오늘도 추가로 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6건에 이르는 걸로 집계됐는데요. 보건당국은 신고된 사례와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를 1차적으로 검토해 오늘 저녁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민혁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독감 백신을 접종받고 숨진 사례가 또 확인됐습니다. 양천구에 사는 70대 남성이 인근 의원에서 백신을 맞은 뒤 숨졌습니다. 앞서 경기 광명시에서 백신을 접종한 뒤 숨진 강서구 사례와 강남구 영등포구 사례를 합쳐 서울에서만 4건이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처럼 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했다는 신고가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36건 들어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 뒤 숨졌다는 신고가 34건, 중증으로 신고됐다가 사망에 이른 사례가 2건입니다. 질병청은 다만 이들 신고는 백신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단순 신고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접종 뒤 첫 사망 사례로 주목받았던 인천 고등학생의 사인은 백신과 무관하다는 국가수의 부검 결과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감 예방접종 중단 주장과 관련해 정부는 코로나19와의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선 적절한 시기에 접종하는 게 필요하다며 접종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아직까진 예방접종과 사망 사이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전문가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와 신속한 설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청은 어제까지 파악된 신고 사례에 대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의 1차 검토를 거쳐 오늘 저녁 백신과의 연관성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렘데시비르의 정식 사용을 허가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긴급 사용을 승인한 지 5개월 만으로 렘데시비르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용으로 승인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의약품이 됐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정맥주사 형태의 약이지만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보여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았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렘데시비르를 투여한 환자의 회복 기간이 5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이 백신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독립적인 백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소집했습니다. 개발 중인 백신과 관련해 출시 전에 안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FDA는 종종 신약이 개발되기 전 이와 유사한 전문가 패널을 소집해 안정성 등을 집중 검토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백신 개발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등 제약회사들은 이르면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부분 임상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3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3만 명 안팎의 임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선 개발 백신 투여 그룹과 가짜약 투여 그룹으로 나눈 뒤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정밀 파악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신속한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르면 12월 중에나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대선에서도 코로나19 대응 평가가 주요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갈 길 바쁜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출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Safe vaccines that quickly end the pandemic. It's ending. Normal life. That's all we want. You know what we want? Normal life.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수는 1,100명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했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총장은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윤 총장의 국감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오늘 새벽 1시를 넘겨서야 끝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퇴임 후 정계 입문 가능성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윤 총장은 또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박상기 법무장관이 조 전 장관의 선처를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이 과정에서 사퇴를 한다면 일처리에 재량이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면서 당시 자신이 조 전 장관의 낙마를 먼저 요구한 것은 아니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15시간 동안 이어진 국감에서 여당과 윤 총장은 날선 발언을 주고받았는데 1년 3개월 전 인사청문회와는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여야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무장관 수사 지휘권 발동이 위법이라는 윤석열 총장 발언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라도 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게 수없이 갑질한 것이 드러났다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법무부는 라임 사태 수사 지휘를 맡아온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된 남부지검장에 이정수 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전보 발령해 즉시 업무에 임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라임 관련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 지휘 체계에 공백이 없도록 했다면서 신임 검사장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법무부와 대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해 진실 규명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한밤중 11층 거실에 유리창이 뚫렸습니다. 어디선가 쇠구슬이나 비비탄이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아파트 거실 유리창에 지름 5mm 크기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마치 총알이 관통한 듯합니다. 구멍 주변엔 세로로 2m가량의 금도 생겼습니다. 새벽에 놀라 잠에서 깬 집주인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총알 자국 같은 구멍 그 주변으로 파편이 튀기듯이 깨져가지고 이게 조금 위험성을 느꼈죠. 경찰은 쇠구슬이나 비비탄이 날아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층인 11층인 점으로 미뤄 주변 건물 고층이나 옥상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해당 물체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해 가정을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는 100m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누가 어디서 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해 주민은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사 온 지 채 1년도 안 된 상황.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충남 천안에서는 맞은편 아파트에 무작위로 쇠구슬을 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순 장난으로 했는지 그게 또 발사 각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국가수하고 우리가 좀 협동을 해서 좀 감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고 목격자가 없는지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윤입니다. 택배 관련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결국 업계 1위인 CJ 대한통운 대표가 나서 사과와 함께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택배 노조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필요한 거 주문한 건데 선물 받는 기분이죠. 택배 배송 차량 보면 괜히 기분도 좋아집니다. 해마다 거침없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27억 9천만 상자가 이렇게 택배로 배송이 됐고요.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쇼핑 정말 많이 하셨죠. 지난 8월까지 통계인데요. 이미 21억 6천만 상자 넘었습니다. 추석 물량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겠죠. 업계는 호황입니다. 하지만 택배 노동자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물량 폭탄이었죠. 그날 하루 420개 택배를 배송해야 했던 한진택배기사 김모 씨는 새벽 4시 집에 들어간다며 너무 힘들다는 문자를 동료에게 보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침에 통화하면 분류하고 있다, 바쁘다. 오후에 통화하면 또 배송 중이다. 저녁에 통화하면 아직 집에도 못 갔다. CJ 대한통운에서 일하던 30대 강모 씨도 지난 화요일 새벽 숨졌습니다. 터미널을 오가며 물건을 운반해 왔다는데요. 택배 노조가 유가족에게 확인한 근무 일지입니다. 일요일 오후 2시에 출근했고요. 다음 날 12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5시간 후에 또 출근을 했습니다. 쓰러지기 직전까지 일했다는데요. 올해 들어서만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기사 또 관련 노동자가 14명이나 됩니다. 이 중 6명은 CJ 대한통운에서 일했다죠.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연이은 택배 기사님들의 사망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도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무엇보다 과도한 택배 노동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분류 작업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000명인 분류 인력을 4,000명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택배 기사들이 배송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택배 배송 과정 보면요. 일단 택배들은 지역 물류 터미널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허브, 그러니까 중심 터미널에 모인 다음에 목적지 물류 터미널로 다시 보내집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도착하는데 택배 기사들은 이 물류 터미널에서 분류 작업부터 하게 되는 겁니다. 몇 시간씩 걸리는 작업인데 사실 택배 기사들은 배달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분류 작업은 거의 공짜 노동이란 지적이 있었죠. 이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의 택배기사에게 과도하게 이렇게 물량이 몰리면은 다른 택배기사들이 분담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또 택배기사들의 산재보험 가입도 대리점에 권고하고요. 택배 노동자 건강검진 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입니다. 뒤늦게나마 CJ 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대해서 책임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하지만 다른 업체들도 비슷한 조치를 취할지는 의문입니다. 먼저 분류와 배송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자는 법안이 있고요. 또 택배 노동자들의 산재 적용 제외를 엄격히 제한하자는 법안. 이런 것들이 현재 국회에 발의가 돼 있기는 하지만은 업체 간 견해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나친 경쟁, 또 낮은 수수료 등 문제 많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노동계, 정부가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오늘 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도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원하는 목소리는 높습니다. 음료수 한 병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요. 택배노조 사무실엔 이렇게 간식과 마스크 같은 선물도 도착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텔레그램 박사방 일당들에 대한 재판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조주빈은 인생을 바쳐 갚아가겠다며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제 상처에 끝이 없는 것처럼 조주빈에 대한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다. 피해자가 박사 조주빈에 대한 재판의 마지막으로 전해온 말입니다. 검찰은 어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 유통하고 성착취를 위한 범죄 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이 우리 역사상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 집단을 만들었고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면서 조 씨가 박사를 브랜드로 삼아 조직적으로 성착취물 유포를 꿈꿨고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무수한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던 조 씨. 공개 재판에서 울먹이며 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라면서 정의를 꿈꾸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일부 혐의를 제외하면 조 씨가 대부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에 영향이 아예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좀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박사방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구형했습니다. 박사방이 조직적 범죄 집단으로 인정될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법원은 다음 달 26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며칠 전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다 숨진 16개월 아이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1차 분석 결과 국과수가 복부 손상으로 숨졌다는 소견을 냈고 경찰은 아이의 부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습니다. 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낮 서울 목동의 한 대학병원에 태어난 지 16개월 된 A양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곳곳에 멍이 든 상태였고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병원 의료진은 아이 복부에 상처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부모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소파에서 떨어져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 소환된 부모는 8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대 혐의 인정하셨나요? 인정하셨나요? 복부 외상은 어떻게 인정하셨나요? 하지만 조사가 끝난 뒤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 혐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사인 분석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과수는 A양이 외부 힘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숨진 것 같다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A양이 숨지기 전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숨진 A양은 지난 2월 국내 아동복지기관을 통해 이들 부부에게 입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이 부모 주변인들을 조사하고 CCTV 등을 확보해 부모의 행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과수의 정확한 부검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쯤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오는 27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이 다음 달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오늘 강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는 27일 오염수 처분 방침을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인 결정 시점을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관계부처에서 한층 더 깊은 검토를 거친 뒤에 적절한 시기에 정부로서 책임을 지고 결론을 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에 대해 정부에 접수된 의견 등을 정리한 결과 해양 방류 반대 의견이 많았고 농림수산 등 관계 단체와의 조정에도 시간이 필요해 다음 달 이후로 연기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각종 현안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후보는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토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리더십 등 6개 주제를 놓고 90분간 토론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신속한 대응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말했지만 바이든 후보는 이렇게 많은 사망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언론은 난장판이 연출됐던 1차 토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국 100대 명산으로 꼽히는 경남 창녕 화왕산은 가을이 깊어가면서 억새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이 직접 산을 찾기 쉽지 않은 만큼 온라인으로 풍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데요. 차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757m 정상에 18헥타르 규모의 구릉지가 펼쳐진 경남 창녕 화왕산. 구름 한 점 없이 새파란 하늘 아래 은빛 억새가 구릉지 가득 굽이굽이 펼쳐져 가을바람에 물결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한 등산객들은 억새의 물결 사이를 거닐며 가을 정취를 한껏 즐깁니다. 억새풀 좋다 해가지고 그래서 친구들과 동생들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갇혀있다가 해방된 느낌입니다. 속이 좀 뻥 뚫리고 이제 진짜 가을이구나 하는 느낌이 딱 드네요. 코로나19로 직접 산에 오지 못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준비도 한창입니다. 드론을 날려 화왕산 정상의 억새 풍경을 담고 수시로 영상을 촬영해 달라지는 풍경들을 창녕군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 20억여 원을 들여 억새 군락지 복원과 둘레길 정비를 마친 데다 국가사적인 화왕산성도 복원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단장을 한 화왕산은 지난 3년 동안 억새 군락지를 집중적으로 복원한 결과 해마다 20%씩 밀도가 높아져 올해는 70%에 이르렀습니다. 고사리 부분이나 착각면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지금 보식을 하고 통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한 밀도가 한 70% 정도까지 찾아오실 때는 꼭 마스크 하시고 손 소독제를 갖다 세척을 하시고. 경남 화왕산의 억새 물결은 이달 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관광 산업에도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자연과 어우러진 휴양과 치유에 초점을 둔 관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진환 기자입니다. 드넓은 해변에서 사람들이 걷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이용해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사용하는 노르딕 워킹입니다. 북유럽의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들의 훈련법에서 시작된 건데 최근 국내에서도 해양치유 프로그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쓰지 않던 어깨도 많이 열리고 그리고 몸도 많이 이렇게 뭔가 정화되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울창한 해송숲에서 몸과 마음을 여유롭게 안정시키는 산림욕. 바닷물과 소금, 토탄, 머드 등 자연에서 나는 천연제를 사용한 찜질이나 마사지도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28개 해수욕장이 몰려있는 충남 태안 지역의 올여름 비서객은 150만 명.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보다 30% 감소하면서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지만 대신 비대면, 비접촉 문화가 뜨면서 휴양과 치유에 초점을 둔 관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치유와 재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고부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순수한 관광보다는 그 융복합의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코로나19 이후 시대 생태와 휴양 치유의 새로운 관광 문화 시장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환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 대선 후보 2차 토론을 주목하며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 사자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기관의 단독 순매도세에 이틀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5.76포인트 상승한 2360.81에 코스닥은 4.72포인트 내린 807.98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추가 경기부양책 합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요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보인 가운데 미 대선의 마지막 TV 토론이 무난한 흐름을 보이며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방향을 탐색하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에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포스코가 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4% 넘게 상승했고 LG화학은 테슬라의 최대 배터리 공급사가 될 것이란 소식에 2% 가까이 올랐습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감자 추진설이 불거지면서 8% 넘게 내렸고 한편 정부가 방역물품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하며 방역물품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와 같은 1132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 상강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올가을 처음으로 경기 북부,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과 철원 등지에서는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2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보다 3도 정도 낮겠고요. 곳에 따라서는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추위가 절정을 보인 뒤 이후에는 추위가 차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고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서해상에는 구름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구름이 들어오면서 내일 오전까지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서해안과 강원 산간,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